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시간은 일치부합 쪽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저희가 7페이지까지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이제 24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일 분 10초 지났습니다. 일 분 40초 지났습니다. 이 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상속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혈족과 배우자. 그래서 혈족 상속인하고 이제 주르륵 시작되죠. 1, 2, 3, 4 순위에 대한. 그래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시다면 요런 정도의 상식은 이제 넣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상속 부분에서 조금 특이하게 기억할 게 있는데 이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여기 첫 번째 문단이 나오고요. 뭐, 요 정도는 나중에 읽으셔도 되고, 뭐, 중요한 내용 없고, 두 번째가 이제 배우자 상속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 상속이 조금 특이한 게, 보통 법률에 이제 규정된 걸 보면, 배우자는 여기 지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속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거의 항상 병행해요. 항상 이제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상식 삼아서 이 두 번째 문장까지는 리뷰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을 5화를 가산하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니까 아무래도 계산 문제를 시키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이 뜻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던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5화를 가산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이제 여기에 상속순위에서 1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이 첫 번째 문장과는 별개로 항상 병행해서 이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균분이잖아요. 여기는 아내 같은 경우는 직계 비속의 아들이나 딸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건 더할 가짜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나 딸이 1억을 받는다면 아내는 1억 5천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1대 1.5다. 여기가 이제 배우자다라고 인식을
하고 가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조금 특이하고 쭈르륵 읽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죠. 한 명만 있으면은 배우자가 상속 다 한다. 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재산에 유연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블라블라 가다가 여기 유류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장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할 때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제 주소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에게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다. 여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이제 비교가 되시죠, 그죠? 맞아요? 이거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와 여기에 지금 권리자가 이제 있는데 상속인의 규정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걸 침해하는 유증이나 지금 이거를 불복하는 권리 주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같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자, 같은가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똑같아 보이죠, 그죠? 다른 부분이 있죠. 어디죠? 사순위에서 거기에 반계열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딱 한정 지어 놨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죠? 자, 요 정도. 그래서 이제 더 읽어보시면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 그리고 그 외에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배우자나 비속 같은 경우는 2분의 1, 그 외에는 3분의 1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단 읽어보시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는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할 필요는 없고 소도 가능하고 뭐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행사의 방법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고 동그라미를 쳐주고 가시면 되겠죠.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만으로도 그게 이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건 하나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 자, 아직은 이제 법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비유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 재개발 단지에서 나라가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어제도 봤던 질문인데 수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는 그 보상금이 결정이 돼야 그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이제 그게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바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거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면 제가 그걸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용을 했어요. 자, 제가 땅이 이만큼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만큼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저한테는 이만큼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어떤 성질 때문에 요 전체 있을 때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요만큼만 남으면 저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상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나라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처음 수용할 때 보상금을 협의를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야 된다면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권리 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 규정이 그러하고 판례 입장이 그러한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바로 의사표시를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소송이나 어떤 분쟁의 다툼을 협의를 했을 때 그게 확정이 돼서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예외적으로 이런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의사표시만으로도 권리가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법적으로 메커니즘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글 자체가 이 마지막 문단에 이해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유류분이 아직 얼마인지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간단히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거를 판결을 받아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 뒤에서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냥 이거는 굳이 다투지 말고 바로 그냥 의사표시로서 해라. 이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안 주면 그때 법원에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관리자가 상속자의 개시, 피상속의 사망 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소멸한다. 이제 뭐 이거는 쓱 읽으셔도 돼요.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 기간은 다시 와서 보시면 되니까. 요 정도로 이제 처음에 이제 상속과 상속 자격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 그다음에 유류분과 그다음에 유류분의 증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거를 청구권을 항소나 법원에 소를 뿐만이 아니라 의사표시만 한다. 이렇게만 주소를 잡아주시고 한번 선지 읽어볼게요. 선지 1.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재산 모두를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의 자녀는 유류부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이건 너무 쉽죠? 이건 다시 안 올라가도 되죠? 아까 크게만 잡았어도 충분히 이건 있다라는 거 2분의 1 기억하실 거예요. 네, 틀렸고 2번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되며 여기 맞죠? 그죠? 맞아요? 자녀니까 자녀는 뭐에 해당하죠? 비속에 해당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유류분 산정액. 컴마하고 아무런 주체 없이 유류분 상정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딱 구분해 주셔야 돼요. 유류분과 유류분 산정액은 어때요? 다른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다르죠? 유류분은 그냥 여기 지문에 나온 대로 그 최소치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그 유류분이 발생했을 때 그 유류분만큼의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상속이 이루어질 때 실제 받는 금액이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상황에 따라 직계비속 혼자만 상속을 받게 되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 공동순위가 배우자랑 병행이 있다면 분할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번 선지는 산정액, 거기에 딱 체크해서 그냥 쓱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안 잡고 가면 그냥 뭐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유류분 산정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그것과 같다. 틀렸죠? 이건 처음에 아까 잡고 갔던 거잖아요. 이 상속의 크기를 계산할 때 만약에 배우자랑 직계비속이 동시에 상속을 하게 된다면 둘이 균등분배가 아니라 몇 대 몇이었죠? 1대 1.5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류분이 그 금액이 같았다 이랬으면 맞는 건데 맞죠? 근데 유류분 산정액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변에 보니까 2번 많이 틀렸더라고요. 일지부함에서 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올해 시험 끝나고. 자, 그래서 이제 산정액이 틀렸다. 자, 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 부모는 존속에 해당하고 자녀는 비속에 해당하니까 이건 공동이 안 되죠. 어디 문단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존속 비속에 대한 상속에 대한 규정은 첫 번째 문단에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올라가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1문단 한 후반부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순으로 상속되인다라고 하고서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아내만 병행해서 상속한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에 의한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거는 여기 지문에 정확히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예 소에 의한 방법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소에 의한 방법 자체를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10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한다는 것은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데 소재기도 못하죠. 상식적으로. 맞죠? 그럼 그렇게 아니더라도 소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엄격히 따져서 이렇게 해서 틀렸다 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피상속이긴에 3촌인 반개혈족만 있는 경우 그 반개혈족은 상속인은 될 수 있지만 유류분의 권리자는 될 수가 없다. 이제 여기는 어디가 틀린 거죠? 3촌인 반개혈족만 있게 되면 그 위에 상속인에는 해당하죠. 맞아요? 근데 거기 유류분 권리자 맨 마지막에 보세요. 3촌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 부분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형제자매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아, 잠시만요. 아까 안 됐나요?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여기 이제 옳게 되는 이제 선지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잡고 갔던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잡고서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상하고 보면 이 선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게 뻔할 뻔짜니까. 그래서 이제 5번이 맞는 선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문제로 가서 자, 아닙니다. 일단 문제를 풀고 준비 시작. 1분 10초 지났습니다. 이 분 지났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을 판단할 때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드론을 비행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이제 규칙 위반이라 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보실 때 조금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옳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얘기하면 답 나오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명확할 거예요. 틀린 게 답일 테니까. 그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게 선지를 다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자료 해석적인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자, 규칙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요건이 많아질수록 높아져요. 맞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이게 1번부터 보셔도 상관없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비사업자의 맨 밑줄에 있는 거 X세모 X, XX 이건 요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건 진짜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맞겠죠. 요건 자체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사업만 하면 맞는 거예요. 요건을 지킬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세모는 보시면 공항 또는 비행기 중심 반경 5km 이내에서만 요건이 되는 거고 그 외에서도 얘도 사실 X가 될 수도 있고 요건이 될 수도 있지만 고작 해봐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저라면 사업자부터 봤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사업자가 지켜야 될 요건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를 찾아라 그러면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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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어렵지 않았죠. 그냥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잖아요. 주소 찾아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 독해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고서 링크를 따뒀는데 여기에서는 링크가 이제 표의 자료의 해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진짜 그냥 자료 해석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스타일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확인하면 시간이 조금 아까우니까 답이 되는 거 하나만 요건 해당하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자, 3번. 사업자인 병은 이륙 중량 25. 그러면 이륙 중량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고요. 25는 이하와 초과로 되어 있어요. 주소 잘 찾아가셔야 되죠. 초과에서는 이거는 크다. 등호 없죠. 이하라고 하는 것은 등호. 그럼 여기로 찾아가시고요. 자체 중량 12km. 그럼 여기는 12kg 여기죠.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고 드론을 사업 등록 장치 신고를 하고 비행 승인 없이 여기가 이제 뭔가를 안 한 거죠. 비행 승인 없이. 그럼 여기 부분에서 사업자의 비행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세모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치 신고는 했으니까 안 봐도 될 거고요.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4km 떨어진 지역에서 그럼 세모의 이 조건을 보시면 5km에서는 요건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라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푸셔야 되고 하나 더 이제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자면 문제 번호를 한번 보세요. 36번이에요. 자, 상황 판단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1번부터요. 거의 9번까지 있죠. 그리고 19, 20 일반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21부터 29 그리고 39, 40 이렇게 요 문제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배치되는 게 일치부합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일치부합. 일반적으로요. 문제 배치가.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18번 하고요. 그 다음에 30번부터 38번까지가 여기가 이제 요거 계산형이라고 쓸게요. 계산형. 일치부합 또는 계산형. 여기가 이제 퀴즈형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 10번까지를 체크를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두 문제. 여기도 21번부터 30번까지 그리고 두 문제 하면은 총 24문제잖아요. 그래서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건 되게들 많이 쓰거든요. 50분에서 45분을 잡고 이 24문제를 먼저 풀고 난 뒤에 나머지 16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 판단 시간 관리 전략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고 주변 애들 보면 요건 되게 많이들 써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죠. 쉬운 걸 먼저 빨리 풀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 놓고 이제 보통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뭐 40분에서 한 50분가량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16문제 퀴즈 문제 대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개 퀴즈 문제를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아예 그냥 나는 퀴즈의 딱 절반만 문제를 보겠어라고 접근하면은 안 돼요. 왠지 이제 이 문제가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만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또 퀴즈 문제가 있고요. 한두 문제 끼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 문제 번호에 올해도 작년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도 일치부합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배열을 지키지 않아요. 한 두 문제 정도는 여기에 퀴즈 문제가 들어가 있고 한 두 문제 정도는 여기에 일치부합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를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도 퀴즈 문제인 줄 착각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세요. 이게 풀어보니까 일치부합 문제였지 그냥 형태만 봤을 땐 되게 퀴즈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보자마자 이게 일치부합이라는 생각 안 들죠. 글이 많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퀴즈형 문제들도 문제는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퀴즈 문제를 결국 대부분은 몇 문제를 버리게 되긴 해요. 근데 버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네 문제를 보지도 못했어? 그럼 이건 되게 안 좋아요. 문제를 읽고 못 풀겠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읽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자료 해석할 때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문제를 봤을 때 풀어야 되는 저희가 거시적인 어떤 정보량을 문득 떠올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못 풀겠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3분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아, 이 문제는 3분 안에 절대 못 풀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피셋이라는 건 90분 동안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춰야 되죠. 어제 했던 거예요. 저희는 제약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춰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먼저? 그렇죠. 제일 빨리 풀리는 문제를 풀어야 어제 문제에서도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순서대로 쭈르륵 풀어서 가게 되면 마지막 문제에 거기에 쉬운 문제가 숨어 있게 되면은 또 거기서 한두 문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문제를 보시고 과감하게 넘길 줄 아셔야 돼요. 상황 판단 특히나. 그러니까 만약에 한 문제에서 질질 끌고 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문제 볼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하지 했냐면 핏셋이라는 게 유형이 계속 변하잖아요. 상황 판단의 일치부합이 어려웠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얼마든지 꼬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저는 일치부합마저도 어려우면 넘겨야지. 이렇게 딱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1분 안짝으로는 문제를 보는 거죠. 이건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넘기는 거예요. 내가 넘길 만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넘기는 거예요. 넘길 만한 유형을 만드시면 안 돼요. 이 유형 전체를 넘기겠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약한 유형이더라도 이 문제를 직접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넘어가고 아 이건 정보량이 너무 많고 이대로 가면은 한 3분은 무조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는 40문제까지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보고 넘겼다라는 거. 안 보고 넘기면 시간 관리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어찌됐든, 이제 이 번호가 36번이면 원래는 배열상 퀴즈 문제일 것 같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일치부합 문제였다. 자,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제도 이제 번호가 37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36번하고 37번이 인접해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시간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두 문제 놓치기 딱 좋잖아. 이건 의도했다고 봐요. 출제자가. 수험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가장 상황 판단에 가장 많이 마지막에 푸는 문제가 17, 18번, 37, 38번이잖아요. 거기에 제일 쉬운 문제 이렇게 배열해놨다고 봐요. 저는. 올해 조금 그런 생각을 넣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이거 시간 굳이 안 재도 될 것 같아요.
자, 다 보셨네요. 자, 빨리 푸신 분은 제가 외관상 보니까 뭐 30초도 안 걸리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38번이면 아예 문제를 이제 못 보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막 진짜 와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봐야 된다. 다 풀지 못하더라도 다 봐야 된다라는 뭐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해설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답은 4번일 거예요. 4번 맞나? 4, 네, 4번입니다. 이건 괜찮죠? 넘어갑니다. 아, 네,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치부합 부분에서 그냥 이제 규칙엔 규정 이렇게 나왔을 때 마지막에 이제 정보글을 주는데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언어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수식이 좀 자주 등장하는 게 언어랑 조금의 차이, 빈도의 차이. 언어 파트랑 되게 흡사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어 풀듯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희가 이제 저번에 정복을 7번을 풀었고요. 11페이지에는 이제 두 문제짜리 세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두 문제라고 해서 시간을 4분 30초 이거를 다 쓰지 말고 여기서도 최소한 30초는 아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3분 30초에서 한 4분 정도로 잡고 푸셔야 돼요. 지문이 많긴 해도 두 문제짜리 별개 두 개보다는 짧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료 해석에서도 했던 건데 이 두 문제가 연계되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역대 기출로 보면 자료 해석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언어도 마찬가지야. 절대 순서대로 푼다는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는 언어의 일치부합 같은 문제를 많이 주고요. 일반적으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 계산 문제를 많이 주는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둘 다 일치부합인데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두 번째 문제가 전체를 파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닐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뒤부터 푼다는 거예요. 굳이 처음부터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 본인이 딱 봤을 때 눈이 가는 문제부터 푸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재볼게요. 준비, 시작. 2분 30초 지났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삼 분 40초. 사 분 10초. 여기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한번 주소를 먼저 따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연령 규범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서 별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쭉 보시는데 뭐 그냥 그저 그런 소리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만 따고 가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기대 연령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진다라는 게 기대 연령이 고정된 건 아니다 정도만 잡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용어 정의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연령 규범의 특정 나이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기대를 담고 나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도 달라진다. 이러한 기대는 법적 기준에 반영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적 기준에 어떻게 연령 규범이 반영되는지는 아직 모르죠. 대부분이. 그래서 얘를 읽어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갑국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건강을 고려하고 음주나 흡연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술, 담배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편의상이겠죠. 1월 1일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달라진다. 이렇게 매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해했으면 여기까지 봐서 이해했으면 주르륵 이제 대충 쓱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핵심이 연나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편의상 규정한 게 연나이고 이제 만나이는 정말로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차이점을 뭐 굳이 얘기하고 간다면 1월 1일부터 제가 태어난 날 때까지 그때에는 한 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각국의 성인 기준 19세 이상이지만 18세 이상이면 군입대. 그래서 이제 요거는 19세인데 어떤 것들은 한 살 낮춰가지고 18세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거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뭐 자격 정도로 생각하시고 법률상 성인 기준 요 정도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선거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양이 많은. 자, 아까 제가 방금 전 문제에서는 그 배우자가 자녀랑 비교했을 때 1.1대 1.5의 비율을 갖는다 정리하고 들어갔죠. 근데 얘는 넘어가자 그랬죠. 제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알고 있는 얘기인데 A, B, C, D 병렬적으로 정보량을 많이 주니까 언제든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넘어간다 해도 까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아까는 아니에요. 아까는 가산한다, OR을 가산한다라는 이 한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봐 그거를 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본다 이거 필요하면. 자, 그 다음에 쭉 마지막 문단, 그 다음 문단 넘어가서 각국의 노인 인구와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연령 기준은 다르고 65세지만 또 65세 가면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마지막 문단 보시면 자, 하지만 각국의 어떠한 법에서도 몇 세부터 당연한 소리죠. 뭐 일관되게 제시하고 예를 들어 노인 복리법은 복리법이 하나 또 나왔죠. 이런 거 구체적인 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요. 블라블라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많으니까 그냥 넘어 블라블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나오고 62세부터 또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60세에서도 나오는 거 있으니까 나이 정도만 체크하고 그 앞에 걸 확인할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보자 해서 구조 독해를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 문제를 쓱 보니까 옳은 것. 이건 약간 일치부와 같은 느낌이 들고 20번 문제를 쓱 보니까 구체적이죠. 묻는 게 일반적으로.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5월생인 갑국 국민이 연나이 62세가 된 날. 그럼 62세가 된 날 이미 누리고 있거나 누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노인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65세 혹은 60세 요 사이니까. 그 특징이 있다면 연나이라는 거죠. 연나이. 그럼 65세에서 이거를 옳은 걸 찾는 건데 안 되는 거를 소거시키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아까 막 피선거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60세 밑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62세가 못 누리는 게 일반적으로 아까 5세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권리들을 못 누리겠죠. 지어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65세를 먼저 다시 돌아와서 볼 것 같아요. 거기에서 65세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 여기 이제 기초연금 수급을 이렇게 찾아서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2, 3번이 소거되잖아요. 단순히.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혜택. 또 찾아봐요. 장기 요양보험 혜택. 1번이 소거가 되죠. 1번 끝에. 이건 고민이 없죠. 왜냐하면 65세니까 연나이든 만나이든 생각할 건덕지도 없어요. 자,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 일자리 제공. 없고요. 그 다음에 한편 노후연금의 수령은 만 62세부터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 게 여기선 아무런 얘기도 안 했으니까 여기서는 연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건 하나 장치를 만들어 둔 게 5월 생인 갑국의 국민의 연나이가 62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나이가 62세가 된 거는 몇 월 며칠인 거죠?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1월 1일. 그럼 사실상 이 사람은 만 몇 세인 거예요? 61세인 거죠. 한 살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1세니까 여기도 사실상 누릴 수 없는 권리예요. 그래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은 노후, 연금, 수급, 연령. 요걸 하나 빼주면 이제 남는 건 5번 하나만.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연나이라는 요 개념 하나와 여기 이 마지막 문단 가지고 요 문제를 푼 거예요. 이렇게 풀다 보시면 상황 판단에 두 문제씩 있을 때 이 두 번째 문제는 비율상 90% 이상이 이렇게 부분만 가지고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걸 먼저 푸시고 일치부합을 먼저 선호하시면 그걸 먼저 푸시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읽어봅시다. 연령 1번. 연령 규범은 특정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다. 이거는 정의를 물어봤죠. 특이해요. 원래 정의 같은 거 잘 안 묻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정의라서 슥 넘어갔던 부분을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슥 넘어갔어도. 그럼 여기 부분에서 개인적 믿음이 뭔가 이상하죠. 여기 사회, 경제적, 사회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적 자원배분이나 사회적 블라블라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믿음이 틀린 거겠죠. 두 번째, 같은 연도 내에서는 만나이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갑국 법 상에서 제시된 노인 연령 기준은 동일하다. 갑국이 어디 있죠? 몇 문단 찾아가야 되죠?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 거기 가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번째 문단에도 있죠. 그죠? 지금 쭈르륵 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국에서 노인 연령 기준은 통상 네 번째 문단은 보세요. 통상 만 65세이지만 65세 이상 국민의 가반수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65세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갑국에서는 그 다음 문장 또 나오죠. 어떤 법에서도 몇 세부터 노인이라는 규정이 연령 기준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을 쭈르륵 쫓아가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다. 틀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찾을 때는 실제 수치가 다른지 하고 딱 찾으려 했는데 마지막 문단 시작할 때 일관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아니구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결혼에 대한 기대 연령은 생물학적 요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 여건 변화가 이거는 그냥 띡 봐도 상관없겠죠. 이 문제 지문을 읽으면서 주된 내용이 이거의 반대 얘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답이겠네요. 읽어보고 요거 넘어갈게요. 갑국의 연령 규범에 따르면 만 19세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술 구매,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대로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가 틀린 걸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번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틀린 걸 확실하게 잡고 갔었으니까. 불안하면 확인 하나 정도는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일 분 30초. 1분 50초. 2분 15초. 여기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수치 중 하나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있다. 블라블라. 이걸 읽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아직 제목만 봐서 알 수가 없죠. 간단히 말해 이 수치는 질병에 대한 예방 조치가 없을 때 해당 질병에 감염된 한 사람 한 명이 비감염자를 몇 명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낸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나오니까 중요하죠. 이 수치는 전파 속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냥 감염만 재생산 지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안 읽고 넘어가도 전 충분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저라면 이게 안 읽고 넘어가던가 한두 줄만 읽어보고 내가 예상하던 대로 그 얘기가 맞네. 그러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그래도 한두 줄만 읽어볼게요. P6인가요? P 어쩌고가 4라고 하면 예방조치가 없을 때 한 사람 감염자가 질병에서 회복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그 질병을 평균적으로 4명의 비감염자를 옮긴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읽어봐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냥 확인한 거예요. 쭉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치사율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만 저희가 알게 됐으니까 치사율은 요거랑 다른 거겠죠. 여기는 죽는 확률인 거고 여긴 전파 확률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 중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그냥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단. 예방 조치가 없을 때 일보다 큰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수치는 때로 1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뭐 스페인 독감 이런 거는 이제 쳐놓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또 갖다 써야 되니까 슥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문단 특정 전염병 한 차례 지역에 휩쓸고 나온 후 시간이 더 흐르고 난 뒤에 이 RP에 대한 믿을 만한 추정치가 나온다는 데 있다. 이것도 이해되죠. 이게 아무래도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고 나서 바로 측정하면은 그 전파 속도가 많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 얘기죠. 치사율도 확신 초기 단계에선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치사율도 알 수 없고 이 지수도 정확히 바로는 알 수 없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에 이 R0라고 하는 이 지표가 나와 있는데 20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A에서 F의 질병을 R호를 추정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20년은 꽤나 긴 시간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충분한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질병에 한해선 50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RO에 대해서 A, B, C, D, E, F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관계의 수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지 1번. 예방 조치가 없다면 발병 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질병은 A일 것이다. 틀렸죠? 왜 틀린 거죠? 사망이 틀린 거. 이건 치사율이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전파력만 뜻하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보면 딱 꼭 집어서 틀린 부분을 매칭시키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치사율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여기가 되겠죠. 2번 선지. 예방 조치가 없었다면 A부터 F 질병 모두가 전 국민을 감염시킬 것이다. 누구 때문에 안 되죠? F죠. 연결시키자면 아까 1보다 크면 전 국민을 감염시킬 거다. 몇 번째 문단이었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거기 보시면 1보다 큰 질병은 전체 개체군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봐야 돼요. 근데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전파력이 1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한 명을 감염시킨다는 거고요. 전파력이 2라는 건 한 사람이 두 명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날에 한 명이 걸리면 두 번째 날엔 두 명이 걸리고요. 세 번째 날엔 6명이 걸려요. 이 전에 계속 두 배씩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0.5라는 건 어떻게 돼요? 줄잖아요, 계속. 10명이 감염이 돼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5명을 시키죠. 그럼 언젠간 이제 걸렸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낫잖아요. 죽던가. 그러면 새롭게 걸리는 사람이 점점 죽어요. 줄어들어요. 계속 2분의 1씩 하면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하지만 이제 문제만 푼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1보다 크면 확산될 것이다. 얘 포함이 안 되니까 틀렸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식이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3번. 예방 조치가 없다면 C 질병이 전 국민을 감염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D 질병의 절반이었을 거. 틀렸죠. 시간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 확률 그리고 시간 다 무관한 거예요. 틀렸고. 4번. R0와 달리 치사율은 전염병의 확산 초기 단계에서 이거는 그냥 마지막 문장 반대로 써놨죠. 요건 아마 이제 기억이 확 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마지막 문제를 가장 최근에 읽었기 때문에 4번 보자마자 그냥 안 올라가도 충분했을 거고 5번 예방 조치가 없다면 감염자 한 명당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 이게 R0의 정의죠. 그죠? 그거의 평균은 B가 D의 5배일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주어진 수치대로 5배가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치부합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면 이제 39번과 40번. 마찬가지로 이제 3분 30초에서 4분 사이에 해결하는 걸 목표로. 자, 준비, 시작.
3분 30초 지났습니다. 사 분 지났습니다. 사 분 40초 지났습니다. 오 분 지났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 또 이제 무엇에 집중해서 링크를 따볼게요. 처음에 이제 동물 농장 복지의 정의가 이제 한 두 줄에서 걸쳐서 세 번째 줄까지 나오죠. 동물 복지. 근데 여기 조금 다른 것은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차별화를 뒀다는 건 조금 특이하죠. 그죠? 이런 거 저는 눈이 갈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 줄에서 위원회가 규정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안 읽어도 되겠죠. 그죠? 자, 사실 그 다음에 농장 동물 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 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상제, 건강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건 용어 중요하죠. 직간접적으로 그죠? 자, 가축 분뇨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뭐 크게 얻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갑국은 또 이제 아까처럼 각국 물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놓고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인증 제도가 있다. 시설 인증제라고 하는 것과 축산물 인증 마크가 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 인증제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동물을 기르는 농장이나 도축하는 시설에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인증 마크는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운송 도축 과정까지.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두 개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12년의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의 돼지, 14년의 육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쭉 병렬적으로 되니까 쓱 넘어가 줄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보시면 동물복지시설 인증을 받은 농장은 먹이는 물론 꿀, 블라블라까지 세밀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다음에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하고 있거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 인증을 받은 농립 산란계는 5건. 또 수치가 나오니까 이것도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본다고 의미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체크는 해야 되겠죠. 이런 데서 물을 테니까. 아까 뭐 이런 데겠죠. 뭐 연도 쭈르륵 나오고 몇 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 나오는 거 분명히 묻겠죠. 자, 넘어가고요. 일단 몇몇 농가에서는 해당 제도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받으려는 밀집 사육을 피하기 위해 개체당 공간 기준을 추측해야 돼. 개체당 공간 기준 그리고 최소 사육 규모도 있죠. 그죠? 내려가서 또 읽어보시면 아유, 읽을 게 많네요. 그래서 개체당 공간 기준, 최소 사육 규모. 30마리 이상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죠. 이게 공간도 좁으면 안 되지만 적당히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예컨대 이거 굳이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죠? 예컨대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또한 닭의 최소 사육 규모는 4,000마리 이상이다. 이런 건 읽어야 되겠죠. 30마리 이상, 닭은 4,000마리 이상. 또 물어볼 테니까 더 읽어보시면 사육수 늘릴 여력이 없는 소규모 농장에선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아도 신청 못한다. 당연하죠. 앞에 조건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 최소 규모.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판매할 때는 동물 복지 축산물 인증 마크 아까 얘기했던 시설 말고 인증 마크 붙이려면은 그 동물 복지 시설 인증을 받은 곳에서 도축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까다롭겠네요. 시설 인증도 한 데서 도축하고 해야 되니까. 자, 70여 개 도축장 중에서 인증받은 곳은 2개 불가하다. 그냥 줄만 쳐놓고 넘어갈게. 이따 돌아오게.
자, 요 정도 하고 됐고. 마지막 문단. 소비자의 동물 인증 제도는 인지도 역시 높지 않다. 뭐, 소고기 가격이 높아서, 현실이다. 인지도에 대한 얘기인데 세부적인 정보는 없어요. 요 정도만 링크를 따고 볼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두 문제를 봐서, 위에 문제가 이제 일치부합이라는 거 확인하고, 40번 문제가 옳은 거. 요것도 일치부합이죠. 그죠? 근데 뭔가 이제 여기가 숫자가 등장하니까, 요 아까 숫자 체크해놨던 요 또 뒷부분을 아마 묻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저는 볼게요. 자, 40번의 기억. 갑국이 동물복지시설 인증을 받은 돼지농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최소 10회 받았다. 사후관리 아까 링크 따놨잖아요. 어디였었죠? 세 번째 문단인가 네 번째 문단에 사후관리가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문단에서 돼지 올라가 주셔야죠. 몇 년도죠? 의미 없죠. 그죠? 어차피 10번 하려면 11년, 최소 11년인데 13년이든 14년이든 아까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한 게 12년인가 그랬거든요.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10회가 틀린 거죠. 자, 니은 2020년 갑국 전체 농장 수가 10만 개라면 동물복지시설 인증을 받은 농장 비율은 0.1% 미만이다. 아까 이제 숫자가 막 주어지고 초반에 동물복지시설 인증 받은 거 수치 주어졌던 거 기억이 나요. 아까 읽으면서. 그래도 이따 와서 봐야지 하고 봤던 거. 아까 뭐 닭, 돼지 몇 곳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확인할 때 이런 전제로 가는 거예요. 10만 개에 0.1%면은 몇 개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만 개의 1%가 10%가 10,000개, 1%가 1,000개, 0.1%는 100개. 그래서 100개보다 적은지 확인하러 이제 쫓아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가보시면 아까 세 번째 문단이었나요? 시설 인증 받은 녀석이 산란개가 74곳, 육개가 5곳, 돼지가 9곳, 유구 2곳에 불과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소를 잘 따놔야 돼. 그래야 거꾸로 잘 찾아가죠. 그러니까 주소를 잘 따려면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 너무 많은 걸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링크가 많아지잖아요. 링크가 좀 단순해야 돼. 그래서 버릴 걸 잘 버리셔야 돼. 이거는 좀 말로만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조금 계속 옆에서 봐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또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서 2020년 갑국의 전체 산란개 농장 수는 6,000개 이상이다.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요? 산란개 농장이니까 아까 산란개 그 퍼센테이지 또 수치 줬던 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순서대로 묻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죠? 여기죠. 산란개 아까 이렇게 1.1%죠. 그러면은 지금 산란개가 주어진 게 74곳인데 이게 자료 해석에서도 했던 건데 100% 만드시면은 전체가 나오잖아요. 1.1에다가 몇을 곱해야지 100%가 나오죠? 90 해주면 되나요? 9 곱하면 9.9잖아요. 90 하면 9.99예요. 99.9예요. 100에 가깝잖아요. 이해돼요? 그 얘기는 이제 뭐예요? 여기다가 9를 곱한 게 6,000개 이상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사값으로 접근하지만. 그러니까 자료 해석도 쓰여요. 상업판다 수치 계산할 때 그런 센스들은. 두 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맞죠? 했어요? 하셨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74곳이 자 전체를 x라고 할게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 그러면 x분의 74곳이 이 지문에 따르면 0.011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식으로는. 그럼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x 값이라서 얘가 74 나누기 0.01인데 그럼 x를 만약에 근사치로 구한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90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냐면 0.011에다가 90을 곱하면 얘가 1에 가까워져요. 분모가 1이면 분모 안 써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안 되셨구나. 이따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됐어요? 되셨구나. 제가 이제 어찌됐든 이제 여기에다가 90을 곱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은 7이 있으니까 6,300 넘어가잖아요. 확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맞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두 개 맞았고 이게 틀렸었죠.
리을 확인해 보실게요. 동물복지 시설 인증을 받기 전 A 농장에서 사육하던 어미돼지는 35마리 이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이제 A 농장에서 사육하던 게 이제 세 번째 수치 등장한 거 있었거든요. 어디 있죠? 거기 30마리 보이시죠? 되게 순서대로 묻고 있죠. 약간 편의를 봐준 것 같아요. 출제자가. 이것만 순서만 바꿔놔도 되게 헷갈릴 텐데. 그럼 이제 30마리를 받기 위해서 20% 줄였다고 했잖아요. 35마리였으면 20% 줄이면 30보다 작아져서 안 됐겠죠. 그냥 거꾸로 35마리보다 컸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 보세요. 이 지문이 원래는 딱 봐도 형식은 일치부합이잖아요. 근데 지문이 이렇게 정보를 주는데 딱 절반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수치를 막 넣어줘요. 그 얘기는 두 문제 중에서 여러분 기준으로 두 문제 이렇게 있는 중에서 아래 문단 요거 물을게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쌓여진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판단 이렇게 두 문제 있는 문제에서 지문이 쫙 있는데 수치 정보가 아래에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두 번째 문제에 연결될 거다라고 지금 인식하셔도 상관없어요. 깨진 적이 없으니까 아직 이 형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또 읽고 OX만 해볼게요. 1번. 농장 동물복지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살과는 무관하다. 틀렸죠? 무관하지 않죠, 아까. 직간접이라는 단어가 아까 기억이 나는데요. 자, 두 번째. 동물복지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은 도축시설도 한 개 갖춰야 된다. 요거 이제 도축 가보시면 아까 저도 이거 기억이 나는데 도축할 때에 인증시설이 있어야 되지 그 도축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틀릴 거고. 3번 A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마크를 부착한 축산물로 판매가 된다. A 농장이 이제 뭐였죠? 여기가 A 농장을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 A 농장 예컨대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를 이제 다시 보시면 20% 줄여서 시설 인증을 받았던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됐고. 그럼 이제 여기는 무슨 마크를 받은 거예요? 시설 인증 마크를 받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 3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축산물 인증 마크를 부착한 축산물로 판매가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A국의 소비자 대부분은 동물, 복지, 축산물 인증 마크가 붙은 축산물을 구매한다. 이거 아니죠? 그냥 아니죠? 거의 미미하다라고 했으니까. 5번.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복지시설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요건 언제죠? 공장식 축산이라는 게 따옴표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본래 지문에서. 아까 기억이 나거든요. 따옴표 처리하고 이렇게. 자, 그 공장식 축산하고 매칭되는 단어가 뭐죠? 거기서? 개체당 공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아까 요건 두 개 저희 확인하고 갔잖아요. 개체당 공간하고 최소 사육 규모. 맞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조건을 개체당 사육 공간 그거는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규모. 그거 안 지키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맞는 경우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주소 찾아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